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모방 범행 후 자수한 또 다른 피의자는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귀던 도중 몰래 맞선을 보고 결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업까지 속였던 남친은 몰래 결혼한 이후에도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제보자에게 각종 작업을 무급으로 의뢰했다는 주장입니다. 데이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웅이가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행 등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전 여자친구의 부적절한 사생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전 여자친구는 사건 반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공지 말씀 있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사건 반장이 정말 많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이죠. 박 변호사님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맨날 하시는 말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나면 주말에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맨날 그러시죠. 니들 주말에도 일 좀 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말이죠. 내년 1월 그 언제서부턴가 위클리 사건 반장이 방송. 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주말에도 사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위크 엔드 아니야? 출연료 때문에 아무튼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짜 춥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북극에서 온 바람이랍니다. 보통 한반도까지 내려올 때는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오는데 이번엔 장애물이 없어서 바로 한반도를 덮쳤다는 거죠. 밤사이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무려 영하 19도. 자, 서해안과 호남 지역엔 큰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 시간 외출 마시고요. 저희와 꼭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게 체온이 확 오르는 자가 발열 방송 사건 반장.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일 사건 반장 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긴 처음이에요. 많은 사연을 접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린답니다 하신 지아정님. 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죠. 수원에서 일식집 팝니다. 제가 없을 때 화로 수족관에서 불이 났는데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 저렇게 초기에 불을 잡아주셨어요. 10년 감수했습니다. 저희 가게 안 탔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신 조한주님. 하와이 가는 비행기 기다리면서 사반 보고 있어요 하신 김월서님. 혼자인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영화 언니, 무연 형부, 성탄절 때 소주 한 박스 들고 갈게. 권현수. 케이크가 낫지 않을까요? 자, 대방동의 유근기님, 서동우님, 김광자님, 권기명님, 사반 공개방송 오고 싶다는 초딩 3학년 최은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에이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난동범 잡고 보니 띵.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 비틀비틀거리면서 무인 점포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뭐 하냐? 물건 고르더니 계산대로 가죠. 자, 그런데 갑자기 과자를 확 던지고 발로 쾅 키오스크 차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자, CCTV 향해서 뿌이 착각 합니다. 자, 계속해서 키오스크 쾅쾅 발길질을 하고요. 이어서 매대까지 쾅쾅. 물건들 죄다 바닥으로 우수수수 떨어. 자, 물건을 아예 그냥 집어 던지고 말이죠. 발로 쓱쓱 밀어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 자, 또 저 물건을 발로 그냥 바깥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렇게. 자, 그만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키오스크를 아예 그냥 와장창. 저희가 뭐 하는 인간이지? 자, 위에 올라가서 키오스크를 아예 그냥 발로 들여 밟습니다. 잠시 후. 지금 나갔어요, 지금. 자, 이후에 어떤 진짜 손님이 왔어요. 뭐야, 이거? 난장판이 된 앞과 내부를 막 보면서 당황하더니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서 착한 손님이에요. 저 주워가지고 저거를 가게 안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저렇게 하십니다. 와, 진짜 여태껏 반장픽 통해서 미치광이들을 많이 봤지만 이자는 정말 역대급인데요. 딱 보니까 약에 취한 듯? 뭐 술에 취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저게 지난 토요일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이 강원 원주에 있는 한 무인 점포인데 저렇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팔에 온통 문신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술에 취해서 점포 내에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매대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키오스크까지 넘어뜨렸는데 저 난동을 40여 분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CCTV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또 치운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남성이 20여 분쯤 지나서 이렇게 가게에 도착을 해서요. 안팎의 상태를 보더니 바깥에 나뒹굴던 물건을 주워서 점포 안으로 옮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간판에 표시돼 있던 업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피해 상황을 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 남성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 고1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충격 반전이에요. 몸에다 문신까지 한 저 인간. 고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17살 학생이 한 짓이라고는 진짜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학생 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취했었냐면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이 이슈가 된 후에 학교 선생님이 저거 너 아니니? 라고 얘기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랬냐는 말에는 계산이 안 돼서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든 후에는 싹싹 이제 빌었나 봅니다. 보상은 잘 하기로 했고 또 정말 원만하게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 업주께서도 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학생한테 술은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따끔히 혼내셨다고 합니다. 몸에 문신이나 빨리 지워. 자, 다음 이어가죠. 휴게소에서 택시 탈취입니다. 자, 휴게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휴게소에 서 있는 저 택시 기사님 뒷자리에 간 사이에 자,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왜 운전석에 승객이 탈락을 해? 자, 막아보려고 하는데 자, 눈길을 미끄러지셨어. 아하, 이런. 자, 운전석에 타고선요. 예, 앞차 한번 받고 불박차 뒤로 와서 또 받고 자, 말리는 기사를 지금 매달고 자, 그 뒤를 바로 추격하는 불박차. 급기야 그 와중에 기사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문을 쾅 닫고 질주를 하는데 자, 경찰이 삐요 차선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을 합니다. 결국 사방이 꽉 막히고 나서야 저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죠. 아니 잠깐만, 오늘 무슨 광인 특집인가요? 왜 시작부터 왜 이래 이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당히 놀라운 모습인데요. 17일 밤입니다. 9시경에 이 충남 공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승객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니까 택시 기사가 밖에서 펴라라고 내렸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객이 갑자기 차량 탈취를 시도를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막으려던 택시 기사를 매단 채 지금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중간에 떨어졌고요. 결국은 시민하고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추격 끝에 40여 분간 추격을 해가지고 60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2차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이렇게 차량 정체를 유도해가지고 겨우 검거를 한 건데 이 사람 20대입니다. 20대인데 이 뭐 술을 먹거나 약물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에?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 동기 같은 거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차량을 훔친 거거든요. 폭력을 가해서 강도 상해죄, 그리고 특술재무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이 지금 성립하고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비틀비틀 다가와 폭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옵니다. 자, 옆을 지나가는데 자, 차에 꽂힌 충전기 발로 뭐야 이거 퍽 찼어요. 삐요 경보가 울리니까 놀라가지고 그 와중에 또 도망가고 있어. 자, 도망갑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충전기를 기어이 무 뽑듯이 저렇게 확 뽑아버립니다. 바닥에 휙 던져요.
자, 던지고 나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하지만 엉뚱한 쪽을 가려가지고 불박에는 얼굴이 다 잡혔어요. 아, 오늘 진짜 광인 특집 맞네. 다 미쳤네 아주. 네, 어제 새벽 2시 45분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저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발로 차고 던져버렸습니다. 이 차주인 제보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차량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알림이 울리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저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 전기차 충전기가 충전 중에는 잠금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부딪힌 정도로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저 장면이 잡혔던 거고요. 곧장 아이고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남성이 일단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당시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통해서 귀가한 걸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짐작컨대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근데 큰일 났네요. 이제 전기차 더 못 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술을 먹은 겁니다. 지금 저 충전기 당연히 파손이 됐겠죠. 저 충전기만 한 67만 원 가량 파손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차도 멀쩡하리란 보장이 없죠. 차도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서요. 예. 아파트 CCTV에 다 찍혔고 블랙박스에 찍혔고 승강기에도 찍혔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지금 관리사무소 측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안 나타나면 개시를 할 거라 그러는데 그럼 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요. 빨리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싹싹 빌고 차 주인한테 사과하고 거기서 빨리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좀 그나마 나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카메라는 여기서 찍고 있는데 여기를 가리고 가고 있어.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가죠. 일하며 절도하며.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우유 배달하는 남성 잠시 고민하는데 허리 푹 숙이고 그리고 택배를 들고 뾰로롱. 자, 또 다른 뾰로롱 택배 들었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을 쌩 지나치더니 다시 뒷걸음질로 문워카더니 또 배달된 택배를 들고 오늘도 잘 쓸게 하면서 저렇게 들고 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광인입니다. 저 남성 설마 집 문 앞에 CCTV가 달려 있으랴 방심한 듯 얼굴 제대로 잡혔습니다. 예, 저게 지난 11월 15일과 10일에 경상북도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택배를 가져간 거죠. 처음에 이 잃어버린 택배가 친구가 보내준 이 초콜릿 과자, 빼빼로데이의 초콜릿 과자였다라고 하고요. 저렇게 절도를 받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닷새 뒤에 또 이번에는 바디로션 택배 시킨 걸 훔쳤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절도를 받고 나서는 택배를 그동안 이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저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서 2주 정도 지나서 남사가 검거가 됐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에 잡힌 뒤에도 저 남성이 계속 우유 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이게 이제 피해자가 이 제보자가 본사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 절도 자체로 구속까지는 안 되니까 뭐 일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아파트에 피해자가 있는데 더군다나 택배 물건을 훔쳤는데 그대로 일을 했다? 다른 집은 피해 없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상하지 못한 공격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주차장 입구로 일단 차량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뒤따라오던 남성. 불안해. 아이고,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얼굴을 잡고 막 아프신지 한참 서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단 말이죠. 진짜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전방주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난 12월 18일 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우리 제보자가 지금 길 걸어가고 있죠. 사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안경을 끼고 있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콧등을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 원래 주차 차단기가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단기가 설치가 됐고 그게 센서가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때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 마트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거 제대로 보고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저거는 마트 책임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고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도로인지 정말 주차만 딱 되는 곳인지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완전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 제보자한테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여지가 있다든지 보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마트가 분명히 좀 주의를 하든지 센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사람한테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형님 때문에 짜증이 그냥 자, 사랑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남편의 사촌 형수, 그러니까 형님 때문에 집안 행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자는 40대 중반이고 형님은 50대 후반입니다. 볼 때마다 형님이 얼굴이 너무 안 됐다, 한 번만 안아보자, 아유 왜 이리 말랐냐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남편 없을 때만 옆에 와서는 동서 살 좀 쪄야겠어, 너무 안 돼 보여, 얼굴이 너무 안 됐어 하면서 측은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연자가 그렇게 마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키가 165cm에 몸무게가 57kg이라서 딱히 마른 체형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투도 아니고 진짜 안 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어른이시라서 따지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살 많이 쪘어요 하고 넘겨만 왔다고 하는데 이 남편한테 한 번은 울면서까지 나 너무 힘들다, 기분 나쁘다 얘기를 해봐도 남편은 그냥 그랬어 하고 넘기고요. 이번 가족 모임 안 갈래 했더니 어떻게 나 혼자 가냐라고 해서 크게 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10년째 듣고 있으니까 형님도 남편도 지긋지긋해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촌 형님입니다. 어머머머머 진짜 별꼴이야 정말. 나 지금 남 걱정해주고 욕먹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누구 걱정해주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욕먹는 건 50평생 처음이야 진짜. 또 야 동서 너 진짜 너무한다. 얼굴이 안 좋아서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또 속썩이나 싶어서 또 오랜만에 보면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인사말 대신 어머 자기 얼굴 너무 안 됐다는 건데 그게 짜증난다고 또 방송국에다 제보를 해. 아유 내가 상종을 말자 정말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자, 좋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혼자예요. 자, 다음 사연자 동서입니다. 저기요, 형님. 정말 제가 그렇게 안쓰럽고 걱정되시면 우리 지훈 아빠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셔야죠.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지훈 아빠 싹 자리 보면 여지없이 아이고 동서 얼굴이 왜 이러면 한두 번이야 말이지. 툭 까놓고 말씀하세요, 형님. 저 은근히 매기시는 거죠? 그죠? 제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젊고 예뻐, X.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진짜? 젊고 예쁘고 또 형님이 본인이 살찐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엉뚱하게 지금 또 동서한테 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뚱뚱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뚱뚱한 게 아니고 네가 너무 마른 거야. 이쪽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진짜? 네, 약간 이렇게 제가 다크서클이 있거나 이러면 어. 왜 이렇게 볼 때마다 피곤하니 하는 피곤해 보여 하는 언니가 누구? 아는 언니가요. 근데 저는 안 피곤했거든요. 근데 늘 만나면 피곤해 보인다. 그런데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나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건 느낌으로 알잖아요.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시기나 질투라기보다는 그냥 좀 과한 오지랖, 의례적인 인사일 것 같거든요. 그냥 인사를 하는 거죠. 뭐 오랜만이거나 이러면 관심을 가져준다고. 근데 좀 센스가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면 딱 그만둬야죠. 맞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명절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 박 변호사님. 습관이거든요.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스킬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엄마야 더 이뻐졌네. 아이고 왜 이리 이뻐졌노.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좋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아니라도 안 이뻐졌다 생각이 들더라도 반대로 얘기하는 게 대화하기 훨씬 좋은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설사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살이 쪄집니까? 아니, 살이 쪄집니까? 하여튼 안 되거든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대화하고 싶으면 좋은 말부터 먼저 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다? 얼굴 왜 이렇게 너무 예뻐졌어? 좋아졌네. 무슨 비결이 있어? 그러면 이분이 너무 제보할 때 이렇게 제보할. 우리 형님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제보할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자연 기자. 그런데 형님이 너무 잘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든 게 아니라요. 당연히 짜증 나죠. 그리고 이렇게 외모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자주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이런 얘기 그냥 들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별로 설득력. 아무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퍼니쇼님. 주변에 저런 사람 많아요. 잘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기세요 하셨고요. GGHTY님. 형님은 안 보는 새, 이거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셨고요. 콜라는 칠성님,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헬파티님, 멀쩡한 사람 이렇게 환자 취급하면 화나요? 하셨습니다. 자, 이영화님, 난 무조건 이자연 기자 편이라고 하셨어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전 용전동에서 연어 음식점 하시는 오세희 사장님 보고 계시죠? 자, 지난달 11일 17살짜리 학생이 쭈뼛쭈뼛 저렇게 음식점으로 들어와서 아동 급식 카드에 돈이 없어요. 근데 연어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하기에 너무 짠해가지고 너무 가여워서 연어 초밥 왕창 싸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녀석 며칠 뒤에 가게로 전화를 하더니 아동 급식 카드에 돈이 없는데 혹시 배달되나요? 하더란 거죠. 그것도 무려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곳으로 말이죠. 순간 이 녀석 선수구나 하셨다는 겁니다. 안 돼! 딱 자르시고 혹시나 해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더니 역시나 대전의 식당 사장님들 야 너도? 야 나도 하시더란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동 급식 카드에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안경 쓴 17살짜리 저 남자애 주의하십시오. 건강한 만남의 시작.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트 디어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모방 범행 후 자수한 또 다른 피의자는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다들 아시죠? 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각각 다른 자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자, 1차 낙서범 얘기는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2차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낙서 같은 경우엔 지난 17일 오후 밤 10시 20분쯤에 웬 남성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춤은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또 앨범 제목, 하트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라졌는데 일단 지나던 버스 기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좀 낙서가 돼 있고 수상한 남성이 있다라면서 신고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8일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 발각된 것 같아서 자진 출석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범행에 대해서 1차 범죄의 자극을 받아서 벌인 모방 범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범 본인은요, 나는 이 가수에 대한 팬심으로 이런 짓을 했다. 또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게 좀 이런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가수분 지금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 자, 저 인간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올린 건데 반성합니다.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 죄송해요. 랍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어도 경복궁이 어디입니까? 정말 조선시대의 가장 그 중요한 이 왕궁 유적지입니다. 그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안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 안 죄송해요. 저는 예술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미스치프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서 찾아봤더니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 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뜻은 뭐 장난질이라는 뜻으로 좀 독특한 장난을 치는 좀 독특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작가 집단이었는데 뭐 전혀 지금 예술과 범죄 사이에 구별이 없는 사람 같고요. 뭐 나는 평소 때는 그래피티도 안 하고 도벽도 없고 그렇다. 숭례분 태운 사건하고 나를 비교하던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뭐 미술에 워낙 조예가 깊으셔서 이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장미셸 바스키아. 아 근데 어디 바스키아 갖다 댈 때가 따로 있지. 아니 그러니까 바스키아 같은 경우가 문화재에다 저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담벼락에 다 했지. 당연히 그렇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는 척 좀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도 지금 본인 블로그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 자기 전시회 보러 오라. 좀 있으면 천막이 쳐져서 못 볼 것이다. 지금은 공짜다라고 하면서 아 내가 미스치프 스프링 잘못 쓴 건 좀 잘못이다. 뭐 하트를 검은색으로 좀 썼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양이크가 지적한 것처럼 가져다 댈 때 가져다 대요. 미스치프 마침 미스치프 지금 전시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가보긴 하고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우 내가 다 창피하네. 그러니까 말이죠. 참고로 양 변호사님이 이제 명화, 세계 명화 관련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박 변호사님, 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올렸습니다. 자, 야, 이런 것도 참 저도 이렇게 사건 같은 걸 보는데 사건 조사받고 후기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본인이 조사받은 후기를 블로그에 담담하게 올렸는데 후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조사받은 날 각종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본다. 계속 막 쫓아오거나 그런 기자들이 있었다. 밥을 먹을 수 있냐, 아침 맛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기재를 하면서 계속 물으니까 자신이 도망갔고 아티스트하고는 자기가 팬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씁니다. 또 얘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 커뮤니티에서 흉기 난동이나 해외 도피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도망갈 것 같으면 왜 경찰서에 자수해서 가느냐라고 또 얘기하면서 뭔가 이 범행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 조사받던 이후에도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약간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인 것 같은데 왜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용담처럼 블로그에다 저런 글을 올린 건데 또 다른 범행도 자랑스럽게 말이죠. 네, 지난달에는 그 경복궁역 주변에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술 작품인 모자 하나가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요. 이 과정 역시도 블로그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남겼고요.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경찰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 앞에서 훔친 그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1차 낙서범들 얘기도 하겠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어제 잡힌 거 다 들으셨죠? 17살, 16살 남녀 연인이었습니다. 10대들 출석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 지나가겠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나요? CCTV 없는 곳 노리고 그리셨나요? 자,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네. 저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10대 남녀고요. 두 사람이 뭐 연인일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냐 이렇게 질문이 이제 했었는데 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SNS를 통해서 어떤 신원불상의 사람이 장소하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쓴다면 한 번 쓸 때마다 5만 원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이 사람이 지정한 문구를 썼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2번 했대요. 2번 해서 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고 이 문구하고 장소는 신원 불상의 사람이 SNS 지정을 했지만 범행 도구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죠. 스프레이는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잠시 후에 여쭐게요. 양 변호사님, 일종의 반달리즘이잖아요. 이거 막 문화재 훼손하는 거. 아니 근데 반달리즘이라고 하려면 그나마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소신이란 것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더 성립하기가 쉬운 거고 저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려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얼마요? 3년 이상이에요. 아이고야. 사실 생각해보세요. 경복궁이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말로 가르쳐야 할까요? 저 10대도 그렇지만 저 20대 남성도 저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징역, 20대 남성은 소년법 보호도 못 받으니까 실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10대 남녀들 같은 경우 또 경찰청에도 낙서를 했어요. 아이고야. 아니 그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이 뭐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좀 철이 너무 없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박 변호사님, 네. 저게 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쥐어도 그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렇죠. 얼룩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그렇게 이제 강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면 거의 뭐 강도 그 이상으로 본다는 건데 그렇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한 20여 명 지금 보존 처리 전문가가 투입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물 투입을 해서 오염 물질 제거를 하는데 또 레이저 장비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흠집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좀 뭐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복궁 이 사건 보면서 숭례문 국보 1호 같았던 화재 현장이 떠올랐고 이번 범인도 꼭 잡아서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경복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중요한 임진왜란 때 다 전소됐던 것도 다시 복구시켰고 그 후에 일제 때도 뺏겼던 것도 훼손됐던 것도 다 굉장히 간신히 복구시켰는데 이렇게 10대들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는 유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들 뭐 5만 원 준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럼 왔다 갔다 택시비 둘이서 뭐 10만 원 벌려고 이랬다는 건가? 저는 좀 설득이 되지 않는데 그거보다는 뭐 영웅 심리라던가 자기 만족이라던가 자기 과시 아니면 재미삼아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10대일지라도 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를 예. 따끔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인을 통해 또래 남성을 소개받게 된 40대 여성. 만난 첫날부터 남성은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둘은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나이도 있고 해서 얼른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을 미뤘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기를 자기는 지금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여성은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가 결혼식장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일단 2013년도에 둘이 만났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40대 여성인데요. 아는 오빠의 소개로 1살 연하인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본인이 유명 언론사의 기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난 첫날에 바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은 남성의 가족들도 만났고요. 지인들도 소개받으면서 여느 연인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주말에 영화 보고 단둘이 여행도 가고 정말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40대 여성 입장에서는 뭐 네. 빨리 결혼에 대한 어떤 조급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40대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 집에서도 결혼을 얘기했고 그래서 만난 지 2년이 됐을 무렵부터 결혼 얘기를 이제 이 피해자
이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 남자친구는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을 거냐? 당연히 낳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우리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자라고 하면 이 자꾸 시간을 좀 끌었다고 해요. 뭐 메신저하고 메일로 결혼식장 정보라든지 청첩장 디자이너 이 디자인했는 것들을 보내더라도 결혼 얘기가 나오면 식장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결혼은 언제든지 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돈을 이제 좀 벌고 나서 또 결혼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와중에 아이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난자를 이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동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점점 뭔가 수상한 기운이 막 밀려옵니다. 예, 여기서 더 발전한 게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 카드를 안 쓴다고 하면서 돈을 빌릴 때 어떤 걸로 빌리냐면 뭐 이제 또 장례식 부조금 그리고 뭐 자기가 동호회 나가는데 동호회 회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요금 이런 것들도 돈을 빌려서 지금 뭐 썼다라고 하고요. 안 갚은 돈만 한 26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또 카드를 안 쓴다고 해서 자꾸 현금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이 그러니까 제보자가 카드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때는 또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본인이 주기도 상대 남자친구가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아는 지인이 뭐 회사가 좀 어려워서 돈을 좀 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또 이 제보자로부터 빌려가지고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샤일피일 미루고 안 갚으니까 답답해서 이 지인이 마침 또 연애 초기에 알고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서 아니 그 남자친구가 뭐 돈 도와줘야 되고 돈 빌려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빌려준 돈, 그 지인한테 빌려줬다고 하니까 연락을 했어요. 이 제보자가 받으려고 그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을 그 지인이 얘기해 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네 남자친구 결혼했어. 무슨 소리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속 뭔가 저한테 계속 돈을 빌리고 안 갚고 뭔가 이상해서 5년, 6년 만에 그 지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예전에 대표님 회사가 어렵게 돼서 저한테 돈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런 적 있냐 물었는데 그런 적 없다 그러셨고 그런 식으로만 저는 이제 돈 거래에 관해서만 물었는데 이 지인분이 갑자기 기자 결혼한 거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자, 여기 원고에는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 사건 반장에 남자친구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다. 너무너무 오늘도 2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상 다반사예요, 아주 그냥. 네, 사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관련한 상담을 했겠어요. 네,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 알고 보니까 뭐 약혼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정말 그럴 때 얼마나 한 사람의 여성이 그 신뢰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결혼 사진이에요, 저게. 네, 이 여성이 그 말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 뒤졌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지인들의 그 SNS를 다 뒤졌더니 한 지인의 SNS에서 저 사진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인데 뒤통수만 보고도 이 여성은 내 남친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게 2013년인데 남자친구가 결혼은 2017년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201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명 언론사의 기자라고 했는데 그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기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자긴 한 건지 진짜 직업은 뭔지 이런 것도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이런 얘기 전해드리면 아유, 어떻게 속을 걸 속아야지 그런 걸 속아라고 하는데 그럴만 하셨더라고요. 네, 이 제보자 본인도 나 그렇게 눈치 없는 편 아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철저하게 속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랑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연락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주중에 한두 번 이상 만남을 가져왔고요. 지속적으로 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라고 얘기를 해왔고 피해자한테도 우리 결혼하자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또 SNS를 봐도 결혼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반지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피해자랑 연락이 굉장히 잘 됐었다는 겁니다. 약간 결혼 이후에 달라진 면이 조금 있었다면 그 주말에는 데이트를 안 하려고 했다 이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 주말에 축구 운동 모임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기도 했고 또 이 시기에는 이미 피해자랑 만난 지 어느 정도 된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의심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이 기간 동안 데이트 끝난 뒤에도 이 어머니 집으로 가는 척을 하고 그 뒤에 신혼집으로 가는 식으로 이 제보자를 속여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런 놈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남성 같은 경우에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을 이용해 먹기까지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기자인데 내가 사업을 하고 싶고 뭐 용돈벌이 겸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자가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광고성 기사 영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근데 이 기사를 쓰면 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그 이미지 작업을 해달라고 피해자가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건 가량을 해줬대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그 작업을 했던 흔적인데 그냥 50건 작업을 해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수정해 재수정해 이렇게 다 일일이 지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저거 뭐 돈 주고 고용해서나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이후에 저런 일을 시켰던 겁니다. 이제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자,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고소했습니다. 저 사기꾼. 자, 그런데 본인이 고소당한 걸 알게 된 그자의 반응 황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아니, 며칠 전에 카톡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나한테 남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집에 너가 지금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보면 네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또 뭘 해야 된 거야? 나도 모른다고. 아니 본인이 고용을 해놓고 본인이 해놓고 당연히 본인 대리인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어바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대리인하고 전화 통화하는 이제도 네 대리인인데도 그게 힘든 거야? 지금 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소송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형사소송 또 민사소송, 특히 형사는 고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사기죄라든지 촬영죄라든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손해를 가했고 위자료를 달라 하는 소송인데 아마 두 개를 동시에 아마 제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인데 본인은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지금 원고, 이 피해자, 이 제보자하고 친구 관계로 정리된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문자 메시지라든지 증거, 뭐 변론 과정 보니까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남자친구가 아닌 이 여자분인 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 불법 촬영한 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여기는 이제 벌금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재질도 안 좋고 변명하고 이게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과도 많기 때문에 또 벌금 부분 또 형사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바웃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는 또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자, 피해자가 돈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 내가 받은 상처 그 돈 몇 푼으로 다 보상 받겠냐? 저희 제작진에게 토로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저 인간하고 만났던 기간이.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처를 가진 여성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상처가 너무 깊구나라는 걸 아주 여러 번 느꼈는데요. 그래도 이 10년도 억울한데 계속해서 이 상처에 매여 있으면 지금 인생의 반밖에 안 사셨는데 나머지 시간이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제보자께서 잘못한 거 없이 사기당하신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법적으로 처벌하시고 또 받으실 것들은 받으신 후에 그 제보자를 다시 이렇게 보듬는데 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데이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웅이가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행 등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전 여자친구의 부적절한 사생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전 여자친구는 사건 반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이 유튜버 웅이 씨 소식 전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었죠. 이게 좀 지났던 거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유튜버 웅이 같은 경우엔 먹방 콘텐츠로 구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지금 나오는 CCTV가 아니네요. CCTV 영상이 있는데 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영상인데 그러다가 저보다 2달 뒤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까지 해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주거 침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튜버가 최근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가 40대 병원장에게 스폰을 받고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자, 유튜버 웅이 씨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폭행, 주거 침입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폰 받아대 내 돈 내산.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유튜버 웅이의 주장입니다. 스폰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여자친구가 특별히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데 월세 50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차도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용하라고 백화점에서 VIP 등급으로 올라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0대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의 병원장하고 이른바 스폰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주장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심지어 수개월 동안 그 병원장이라는 사람이랑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한번 또 일회성 만남을 가질 때 얼마를 받기로 했다든가 좀 이런 얘기까지 다 구구절절히 내놨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 웅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그런 거 하지 말하면서 네가 경제생활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오피스텔 비용도 대주고 생활비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 여자친구분과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 부담스러운 더군다나 이렇게 사생활을 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통화 목소리 이걸 공개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당연하죠. 다만 이 말씀은 하셨어요. 지금 얘기한 주장한 병원장과의 스폰 이런 얘기 다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자, 특히 해당 유튜버의 협박성 발언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의 과거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그럼 어딘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네가 안 볼 것 같아서? 자신 있어? 연락 좀 하지 마. 존나 강남 쓰레기 만들어줄게. 자, 다시 한번요. 전 여자친구분하고 저희가 직접 연락을 했더니 그렇죠. 다 거짓말이다. 자, 일단 스폰서 얘기를 했죠. 40대 병원장.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일 없는데 누군지, 40대 병원장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웅이가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월세 이제 50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 살고 있고 또 고급 차량 운행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거는 직접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가 구입한 거라고 돈으로 충당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백화점 최고급 등급 VIP 고객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는 있다고 합니다. 한 차례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장소를 제공해서 월세를 한번 받아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조회수 잘 나고 이래서 그렇게 돈은 받긴 받았는데 이 건하고 관계 없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폭행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에게 또 다른 몹쓸 짓을 했다. 네, 지금 예. 또 지금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친구가 뭘 주장하냐면 본인이 강간상의 강강추에 몰카 촬영을 했다라고 고소한다고 여자친구가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2억 원으로 합의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이제 고소 혐의들에 대해서 고소한 다음에 협박했고
그 무혐의 판정을 결국에는 받았고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를 이번에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여자친구의 주장은 완전히 달라요. 여자친구의 주장은 말다툼을 하다가 억지로 스킨십을 내가 요구받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귀는 중에 또 불법 촬영, 몰래 카메라로 그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이 휴대폰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 같다 얘기를 하고 또 2억 원을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튜버가 8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CG도 보여주세요. 바로 예, CG 보여주세요.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그 유튜버는 주장을 하는데 전 여자친구는 오히려 그 유튜버가 바람을 피웠다 저렇게 또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저 유튜버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확인 후에 저 유튜버에게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회신이 없어요. 자, 이 뭐 스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것도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라든지 성범죄 관련돼서 고소했던 부분 이게 지금 무혐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소를 잘못했고 무혐의가 됐으니까 무고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무고죄가 되는 무조건 무혐의가 났다 해가 성범죄 모해 났다 해서 무고죄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자친구는 포렌식 같은 게 제대로 안 돼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때리면 되는 거냐? 안 되죠.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0대) 후반에 결혼해 아이 없이 지낸 9년차 주부 정 씨. 2살 연상의 남편은 술과 도박, 게임에 빠져 아내와는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에는 성인물 시청 기록이 남아있어서 아내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함께 셋이 사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가을에는 남편이 성인 안마방에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진 아내. 남편은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성의 없는 각서 내용에 이혼 결심이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들을 비롯해 아주버님까지 대한민국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며 아내 속을 더 뒤집는데 정말 아내가 속 좁고 유난스러운 걸까요? 자, 결혼 9년 차 사방 가족분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 하시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제작진이 아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렇게 드린 문자를 보고 펑펑 우셨답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남편 만약 지금 이 방송 보시면은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서 혼자 속 끓였던 이 아내분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주부 정 씨고요. 올해로 46살입니다. 결혼 9년 차입니다. 이 38이라는 나이에 이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는데요. 결혼 초반부터 이 술, 도박, 그리고 성인물 시청, 이것 때문에 정 씨의 속을 썩여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워낙 말수가 적어서 그 일이 없는 비수기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정 씨랑 단둘이만 계속 붙어 있곤 하는데 그때도 하는 말이라곤 뭐 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 이 정도가 전부였다고 하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웹툰 보고 성인물 보고 뭐 바둑이나 낚시 관련 영상 보고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9년간 그걸 참고 사셨군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제 만났다고 하고요. 처음에 동거를 한 10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말수는 좀 적어도 속이 따뜻한 사람 같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또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해서 몇 번 가서 밥을 해주다가 좀 동거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 10개월간 동거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람 이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었는데 남편만 유부남이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계속 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씨 표현에 따르면 둘이 사는 게 아니고 합숙생활,
단체 생활하는 기분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에 외간 남자들 불러가지고 그냥 아지트가 됐어, 아지트가. 그리고 그 남자들의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성인물 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을 해서. 그럼 성인물이라는 게 어떤 여성들이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거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다더라 인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다 한 번은 얘기를 끊었대요. 이제 좀 그만 좀 봐라라는 식으로 했더니 기대하기로는 제보하신 분이 기대하기로는 그래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야 배우자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러고 사는데 왜 그래? 왜 남편 핸드폰을 뒤지시는 겁니까? 그 핸드폰 뒤지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뭐 긁어 부스럼 만드네 라면서 오히려 이불을 나무랐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저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교수님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이 정말 좀 나쁘네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잔소리를 하냐 대한민국 남자 다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본인의 아내고 또 아내가 속상해하고 있고 본인이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잘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아내 말이 맞지 그만둬 막 이렇게 좀 중간에서 딱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허허거리고 딴청 피우고 이렇게 마치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두령 맞장구도 안 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1년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친형 그러니까 제보자에겐 아주버님이라는 자가 지 친동생을 데리고 안마방에 갔다는 겁니다. 네, 이 아주버님도 남편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 부족하다면서 남편을 출장에 같이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일 다 마치고 숙소 들어왔다면서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나중에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안마방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아내 알기로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술 취한 사람들은 잘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명이 같이 우르르 갔으니까 단체로 오일 마사지를 받았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로 보이는데 왜 유부남인 남편을 그것도 아주버님이 데려갔나 이 사실에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주버님한테 당연히 막 뭐라고 하셨겠죠. 어떻게 절 봐서라도 동생 데리고 이런 데를 가십니까? 따졌더니 돌아온 대답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버님한테 아주버님 출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못 믿고 살아요. 이랬더니 재수 씨 미안해요 하더니 남자가 일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그런 데 다닐 수도 있지.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놀러 다니고 하면은 야 너는 결혼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재수씨도 있는데 형이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그런 노는 거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겨서 같이 다니고. 처음에 그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정말 페인트 일 하면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진짜 무슨 스포츠 한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런 데였다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냥 그냥 안마방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제보자는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것도 아주버님이 데려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따졌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안마방이 보통 안마방이 아니라 성매매까지 하는 안마방이라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버님도 또 남자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울다 지쳐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이혼하자고 아내가 얘기하면 막 빌고 길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또 무뚝뚝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혼 언제 할 건데 내년 봄에 하자. 이혼하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년 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년 봄에 하냐? 할 거면 지금 하고라고 했더니 그때 하면 그 사이에 네 맘이 풀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보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내는 너무 속상한데 이런 남편의 이런 얼렁뚱땅 태도가 더 속상한 겁니다. 자, 이 사연자 제보자분께서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쓴 각서도 보내주셨어요. 자, 이 와중에도 남편 자존심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좀 그 내용을 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각서를 좀 적었는데요. 그 각서 내용을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중간에 이제 내용입니다. 마누라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거 찍찍 꺼요. 꺾고 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노름도 하지 않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바람은 절대로 피지 않겠습니다. 낚시도 가하지 않게 적당히만 다니겠고라고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각서의 주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각서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 뭐 제가 뭐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할 때 각서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그 서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무성의하게 쓴 각서는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당히란 말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술도 적당히 마시고 성의가 하나도 없다 그러시네 지금. 낚시를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고 이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완전 다르게 지금 하는 이 부분 또 여기서라도 사실 각서 쓸 때는 당신 이렇게 막 존칭을 쓰거나 극존칭을 쓰는데 이거 마누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반성의 각서라기보다는 그냥 쓰는 각서 즉즉 끊고 이런 느낌이 들어 보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주관이기도 한데요. 각서가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각서 받으려면 다음에 받으려면 뭐 육하 원칙에서 사실관계를 좀 적어놓는 게 좋고요. 필요하다면 뭔가 불이행의 효과 같은 것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각서가 아니라 낙서다라고 하십니다. 자, 사반 가족과 패널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으셨답니다. 오늘의 궁금증 제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이거를 좀 이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정상인 남들도 다 이렇게 참고 살고 다른 유부남들도 다 이러는데 저만 유나 떠는 건지 전 이게 진짜 궁금해서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게 저만 대한민국 여자들 다 이렇게 참고 사는데 저만 이렇게 못된 년인가.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술, 도박, 성매매 다 하는 남편.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참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죠. 그 뭐 눈이 3개인 나라에 가면 눈 2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돼버린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보자분이 딱 그런 환경에 처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남편분도 되게 안타깝지만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니라면 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저렇게 가서 무성의하게 쓰지 않았을 것 같고 저 아주버지라는 분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제보자분도 저기에 있는 머무르는 한은 계속 저렇게밖에는 아마 저 주변 사람들은요 진짜로 제보자를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딱 한 말씀만.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각서도 제대로 좀 쓰시고 아내분이 아주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심리 상담도 이 제보자분께서 알아보셨다는데 형편이 또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신데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이 남편이 지금 뭐 그냥 성인물 정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술 도박 문제, 성인물 보는 문제도 있고 성매매도 있고 보니까 가정 살림이 어려울 정도로 낚시도 자주 가시는 것 같고 성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남성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못된 질서 없는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할 또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방향으로 친구들도 형제도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이 아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자도 좋고 그냥 뭐 일반인들도 좋고 저희 사건 반장이 의뢰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냥 남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남편이 함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참 주제 넘은 얘기지만 이 기자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땅땅님, 대한민국 남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삐삐님, 가족이나 친구나 다 끼리끼리니까 본인들 입장에선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음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이혼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잉글랜드로 가보시죠. 네, 한 차량이 차선을 넘어 인도 위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유아 차량을 가던 깜짝이야.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가로등에 충돌하면서 유아차와 아이 엄마를 덮쳐버립니다. 안 돼. 순식간에 날아든 차에 아이 엄마 급히 이렇게 유아차를 돌려봤지만요. 쉽게 피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차가 덮친 저 유아차에는 이제 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다고 해줘요. 갑작스러운 굉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사고 현장을 살핍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저 엎어진 차 뒤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차가 가로등에 먼저 부딪힌 덕분에 아이 엄마와 유아차 바로 코앞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이 물론 유아차는 망가졌지만요. 아이와 아이 엄마는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아, 유아차 망가진 게 문제야 지금. 네, 다만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오전 시간 출근하는 차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이 적재함을 들어올린 채로 안 달리고 돼. 있습니다. 안 돼. 다행히도 안에 떨어질 만한 짐들이 보이진 않는데 이 트럭 운전자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상태로 계속해서 달립니다. 뒤에서 빵빵 좀 해줘. 그렇게 달리던 이 트럭 표지판 아래를 지나는데 네, 결국 적재함이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럭과 충돌한 표지판, 기둥 자체가 휘어지면서요. 도로 위로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황당한 사고로 출근해야 할 많은 통근자들이 도로에 발이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그나마 기둥과 표지판 그 아래 남은 차선 저 하나로요. 차들이 조심조심 지나가 봅니다. 이렇게 장장 1시간이나 통행을 해서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적재함 내리는 걸 깜빡했다고 하고요. 아하. 그 상태로 달리고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결국 이 트럭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자, 사람들로 한가득 모인 축제장인데요. 거대한 뭔가가 날아오죠. 이게 바로 분홍색 곰풍선입니다. 이 엄청난 돌풍 때문에 묶여있던 곰풍선이 사람들 머리 위로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친 강풍에 혼비백산이 돼 축제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뒤로는 강풍에 이미 무너져버린 무대도 보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이 축제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센 바람. 네, 지난 주말에 아르헨티나 전역을 덮친 폭풍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시속 160km를 넘는 초강력 폭풍이었고요. 곰풍선 날아간 건 정말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마저도 강풍을 버티지 못하고 돌다가 탑승 계단과 부딪혀버렸습니다. 공항 활주로도 엉망진창이 와, 돼버렸고 진짜 비행기 움직이는 거 저게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100여 편의 항공기가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하철 좌석인데요. 보시면 한 여성이 벌러덩 들어서 다리까지 꼬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혼자 다 차지하고 누워있는 건데 일본 주변 승객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괜히 시비 걸릴까 봐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봐. 그러게요. 더 중요한 건 저 여성도요. 사람들 쳐다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여성을 보던 한 청년 갑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누워있는 여성 위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갑작스러운 호우에 여성이 깜짝 놀라서 몸을 벌떡 이렇게 일어났어. 세우고요. 자세를 고쳐잡고 의자에 제대로 앉습니다. 이게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청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자, 싸움이 아닌 지혜로 갈등을 해결한 청년. 누리꾼들은 재치 있다, 예의 바르게 잘 해결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런 사람들 보면 한번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은 북극 추위라는데요.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